FOMC 결과가 발표되었죠. 왜 이번에 멈췄느냐? 이것이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신호가 많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예요. 닷컴 버블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2008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 두 개의 시장에서 버블이 한꺼번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버블이 엄청나게 큰 규모다. 이것이 만약 꺼지기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입니다.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 현황, 한국경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미국 연준의 FOMC 결과가 발표되었죠. 5.25%였는데 이것이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다만 점도표라고 하는 것을 1년에 4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그 점도표 상에서 보면 지난번 3월달 발표했던 점도표의 경우에는 한 연말까지 한 5.1% 정도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FOMC 위원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0.5%포인트를 올려서 5.6%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라든가 고용 등등의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약간 또 위안을 주는 뭐 이런 정도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무슨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냐, 또 동시에 전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날그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뉴스에 너무 촉각을 기울이면서 거기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좀 더 큰 흐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잔파도는 뭐 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상황이 2020년 초에 갑자기 발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락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락다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가 멈추고 기업이 멈추고 그리고 모든 상거래 행위도 멈추고 모든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멈추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막 가면서 당시에 제2의 세계 대공황이 올 것 같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확장적인 그러한 재정정책과 확장적인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이제 쓰게 되었죠. 거기서 확장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요.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당시 2.5% 수준이었던 그 금리를 0.25%까지 갑자기 낮추고요. 상단이 이제 0.25% 수준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하지 못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칼을 또다시 꺼집어냅니다. 그 양적 완화는 사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할 때에 처음 미국에서 사용했던 통화 정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연방기금금리는 시중은행 간의 오버나잇 레이트, 그러니까 밤새 초단기에 돈을 빌려받는 뭐 이런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그 초단기 금리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쓰기에는 너무 상황이 엄중하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금리가 0%까지 가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더 이상 아무리 풀어도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실물경제 뭐 투자라든가 소비에 어떤 부양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꺼낸 이제 새로운 어떤 무기가 양적 완화인데, 이거는 주로 장기 채권을 연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 10년 만기 이상의 국채라든가 MBS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 채권을 2대1 정도 비율로 당시에 샀는데요. 얼마나 많이 샀는가 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한 1조 달러 정도 어치의 장기 채권을 당시 연준이 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경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고 하니까 그 뒤에도 좀 더 계속 채권을 연준이 사면서 이게 한 4.5조까지 올라가긴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니까 미국 연준이 그냥 1년 만에 한 4.5조 달러 어치의 장기 국채 및 MBS를 사요. 그렇게 되면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초기에는 경기 부양 효과도 없었죠. 왜냐면 이미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두 집에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컴퓨터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하고 아니면 다른 뭐 부동산 거래하고 이런 정도만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풀려나간 그러한 유동성이 주로 자산 가격의 버블을 가져온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초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까지 엄청나게 내려가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싼 금리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우리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 치료약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나타나게 되는 시점이 2021년 4월,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월 전년도 동기 대비 한 4%, 5% 수준까지 막 올라가다가 연말 되면은 이게 6, 7% 막 수준 막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21년 말까지 미국 연준에서 공식적 입장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제롬 파월이 12월 말까지도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22년 3월에 가서야 아 이거 아니네요 하면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게 2022년 3월이니까 겨우 한 1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5월까지 올렸으니까 한 14, 5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단 0.25% 수준이었던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5.25%까지 무려 5%포인트를 그냥 빠르게 막 올려버린 거죠. 무려 10차례에 걸쳐서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막 붙여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드디어 물가도 잡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는 좀 위축될 거고 또 고용도 불안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 미국의 CPI 기준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0% 상승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크게 진정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지난 5월에도 5.3% 정도 상승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지난해도 6.1% 정도 수준이었다가 기껏해서 5.3% 그러니까 그동안 기준금리를 0.25% 수준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근원 물가 수준으로 보면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PCE는 우리 소비자 지출에 포함되는 그러한 품목만 대상으로 하는 물가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걸로 봐도 PCE 중에서도 식음료품 제외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거의 배럴당 120달러까지 막 치솟게 되죠. 그렇게 치솟게 되었는데 그 뒤에 최근에 와가지고는 WTI 원유 가격 기준으로 하면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원유 가격이 쭉 떨어져 왔는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이런 헤드라인 CPI라든가 헤드라인 PCE 물가로 계산한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이번 달에는 스킵한다, 동결한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점도표를 보면 3월 달에 발표했을 때 5.1%에서 이것을 0.5%포인트를 올려서 5.6%가 되었거든요. 이 얘기는 연말까지 한 2차례 정도 0.2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FOMC 의원들이 볼 때 물가가 안 잡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계속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번에 멈췄느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아직까지 크게 위축되진 않았지만 금융시장이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신호가 많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3월 달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그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아니면 시그니처 뱅크라든가 이런 미국의 지방 중견 은행들이 계속 도산하는 그러한 상황이 막 벌어졌잖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 전야처럼 조금씩 뭐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폭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50%가 아니라 7, 80%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물려있는 많은 은행들,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자기 돈 가지고 다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MBS라고 하는 부동산 담보 채권으로 물려있는 지방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재 뭐 통계로 나온 것은 뭐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잠재적인 어떤 부실 위험이 있는 MBS를 갖고 있는 지역 은행들이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연방 정부가 드디어 부채 상한선을 이제 풀어줌으로 해서 2025년 1월까지 일단 상한선을 올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빌릴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국채를 더 추가로 발행해서 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한 1조 달러 내지 1조 한 1천억 달러 정도 추가로 이제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시장에 미국의 국채가 발행이 되면 그만큼 또 돈이 그쪽으로 또 빨려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이번에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안 잡혔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스킵한 것은 이것이 물가가 잡혀서라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은 그냥 넘어가자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고금리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최소한 한 차례, 두 차례 더 올릴 것이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연말까지, 아니 미국에서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제 피벗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다 틀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올 연말까지 계속 고금리 상황이 계속 갈 거고, 이제 나온 얘기는 내년에는 좀 그래도 그 금리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준이 한번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그 고점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직전에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제 기억에 5년, 6년, 한 2년여에 걸쳐서 당시 한 2%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거든요. 지금 수준하고 똑같아요. 상단 그 기준금리를 2007년 9월까지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경제가 뭔가 좀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가 2008년 9월 레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미 2007년 봄부터 조그만 그러한 은행들이 소위 얘기하는 MBS에 물려있는 그러한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만 해도 한 서너 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조금씩 낮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기준금리는 높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고, 일부에서는 그럼 뭐야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래도 주식 가격은 계속 상승했잖아. 사실 올 초부터 나스닥 지수로 봐도 한 33%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미국의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고용 상황이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하는데, 저는 바뀐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다시 2008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2004년부터 2005년, 6년 이렇게 계속 제가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어요. 계속 상승했고,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계속 떨어졌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 언제까지 올랐느냐면 2007년 미국의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때까지 올랐어요. 다시 말하면 낮추기 시작하니까 그냥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당시 실업률도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미국에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막 나고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막 나빠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미국의 실업률도 막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막 높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방 뭐 주식 가격을 막 하락시키거나 아니 뭐 실업률을 금방 높이지 않는다. 상당한 시차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경제학자들은 1년 내지 뭐 1년 반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 이제 1년 남짓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초기에는 0.25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실제 뭐 1%, 2% 수준, 한 2, 3%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부터 따지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진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한 올 후반기부터 내년 전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아까 2007, 8년 뭐 이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닷컴 버블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2000년 초에 미국의 주식 가격, 나스닥 가격이 막 갑자기 하락하잖아요. 이게 당시 제 기억에 한 5천까지 갔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1000 수준으로 오거든요. 그 전에 한 4, 5년 동안 이게 1000에서 5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좀 낮추었다가 그래서 다시 또 이거 너무 과열이네 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또 우리 1929년 상황 또 가볼까요? 우리 세계 대공황 상황도 가보면 그 당시에 27년, 28년도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데도 얘가 29년 10월 소위 얘기하는 블랙 튜스데이 될 때까지 계속 얘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딱 가니까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고가 많이 쌓였구나. 이걸 누가 사갈 사람이 있나?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폭락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이라든가 하다못해 그 실업 고용시장까지 이게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주식시장이 선행하는 그러한 행태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늦게 반응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연준은 어쨌든 고금리 상황으로 당분간 갈 거고 또 그것이 미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이 금방 꺼지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다르게 좀 시간이 더 지나도 그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수준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적어도 한 3% 수준으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 30년 아니면 30여 년 동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저인플레이션을 가져왔던 그러한 요인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난 20, 30년 동안 세계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의 시장,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생산한 물건이 전 세계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그리고 중국과 소위 얘기하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패권 전쟁을 하면서 전 세계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싸게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어서 공급되는 그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계속 유효하지 못하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개혁 개방을 하고 본격적으로 뭐 90년대,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초에 WTO에 가입하면서 정말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싼 물건을 전 세계 선진국에 공급을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싼 물건이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싸게 공급되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도 $10,000가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넘는 그런 중진국 상황으로 갈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을 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공급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실제 수출하고 전 세계로 공급할 때 여러 가지 무역 장벽에 걸려서 그렇게 싸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시에 전 세계가 70년대에 원유 파동을 겪은 이후에 셰일 오일이 막 미국에서 발견되고 그것이 막 생산되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안정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일단 공장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화석연료로부터 그린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2050년까지 탈탄소로 전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또 그것도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표, 그다음에 현재 헤드라인 물가로 본 어떤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상황만 보고서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당분간 코어 인플레이션 아니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상황에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계속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시작은 어디서 되겠느냐?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수도 물론 있겠죠. 또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폭락할 수도 있겠죠. 사실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닷컴 버블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는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는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엄청난 유동성을 시중에 풀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두 개의 시장에서 버블이 한꺼번에 나타난 상황이에요. 주식시장도 제가 볼 때는 버블이 상당히 끼었고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끼었다. 그럼 어디가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냐?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약한 고리가 아닐까,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미국의 금융당국도 아마 거기를 굉장히 유심히 지금 관찰하고 나름대로 대비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1929년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그리고 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게 전 세계에 파급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엄청날 거다, 이런 말씀이고요. 엄청난 유동성이 어쩌면 닷컴 버블 때 아니면 그 이전에 1929년 이전에 세계 대공황 당시보다, 그리고 또 2000년 직전의 상황보다, 아니면 2008년 직전의 상황보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로 인한 버블이 엄청나게 큰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꺼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동시에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2008년 여러분 생각하시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때 그때 나름대로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나름대로 자유로웠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고요. 또 한참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도 확장하고 통화 정책도 굉장히 팽창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도 그로 인해서 중국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이후 2009년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지만 상당히 선방을 해서 당시에 0.8%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번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냉전 상황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패권 경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상황이다. 마치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서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또 중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단기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보통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소비,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수출이잖아요. 일단 소비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비 수요가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을 했는데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2020년 이후에 20년, 21년, 22년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 정부처럼 긴급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온전히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리니까 돈을 막 써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기회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돈을 더 잘 저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또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해외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탈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을 현재 연출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수요가 넉넉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투자 수요도 소비 수요가 살지 않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과 이렇게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건 첫 번째고, 또 시진핑 2기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소위 얘기하는 중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정부의 제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의 수출을 한번 보면 지난 5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5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5% 이상 역성장을 했어요. 수입도 마이너스 9% 역성장했어요. 수출 수입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랑 그렇게 무역에서 역성장했느냐 보면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0% 가까이 역성장을 했고 수입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 되지.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건 더 많이 감소했어요. 거의 20% 가까이 감소하고 수입은 또 그보다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의 어떤 대외 무역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소비, 중국의 투자, 중국의 수출이 전부 다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가 지금 엄청난 부채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부동산 수입이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과연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그리고 중국까지도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주의하고 개인 투자자로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